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9번째. 키겔리아 나무, 인류에게 불을 선사한 나무, 내 불타는 황금화를 가져와, 내 불의 전차를 가져와.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예루살렘에서. 적당한 크기의 키겔리아 나무는 마치 가공육을 판매하는 이탈리아 식품점처럼 보인다. 비현실적인 크기의 소시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 소시지는 사실 과일인데 무게가 최대 10kg에 이른다. 그래서 키겔리아 나무를 흔히 소시지 나무라고 부른다. 그 나무 밑에서 서성거리거나 미적거리지는 말자. 많은 사람이 이 식물이 떨구는 폭탄에 맞아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이 나무는 아프리카 대초원 전역에서 대부분 물줄기를 따라 자란다. 키켈리아 나무의 꽃과 열매는 그곳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중요한 먹이다. 인간 또한 그 나무를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 키켈리아 나무에 대한 이런 모든 사실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 책에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키켈리아 나무가 인간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게 해준 도구임을 알리려 한다. 인간이 지구 정복을 위해 활용한 도구가 몇 가지 있다. 납작한 키켈리아 나무 조각, 60cm 정도 길이의 감자 덤불 장가지, 그리고 말린 코끼리 똥 한 줌이다. 감자 덤불은 사바나 식물로 작은 꽃들이 이른 저녁에 냄새를 내뿜어 꽃가루를 옮겨줄 나방을 끌어들인다. 감자 덤불과 감자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감자 덤불의 꽃은 구운 감자 냄새를 풍긴다. 감자 덤불은 길고 가늘면서 아주 단단한 나뭇가지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이것을 작고 평평한 키켈리아 나무 조각과 짝을 맞춘다. 다른 종류의 나무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키켈리아 나무가 최고다. 키켈리아는 그 일에 딱 맞게 무른 나무다. 마지막으로 코끼리 똥이 필요하다. 이 똥은 전혀 역겹지 않다. 코끼리는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데, 그래서 마른 코끼리 똥은 그저 얇게 조각내고 다진 식물 같다. 냄새라고는 전혀 나지 않는다. 건기에는 코끼리 똥을 찾기가 쉽다. 우기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마른 똥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른 똥을 바닥에 펼쳐 놓으면 마치 오래된 담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키켈리아 나무판 위에 감자 덤불 막대기를 올려놓고 기도할 때처럼 두 손의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감싸 앞뒤로 돌린다. 이렇게 막대기를 계속 돌리면 작은 구멍이 생긴다. 새로운 나무판으로 시작할 때보다 쓰던 나무판에 돌리면 더 빨리 구멍이 생긴다. 손을 아래로 내려 누르면서 계속 돌리면 단단한 나무 덤불 가지가 회전하면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부드러운 키켈리아 나무판에 마찰을 일으키고 그렇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키켈리아 나무판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냄새도 난다. 키켈리아 나무판에 생긴 구멍 안에서 회전하는 막대기 때문에 키켈리아 나무에 부서진 조각들이 작고 뜨거운 석탄 조각처럼 부스러진다. 이것들을 코끼리 똥에 올려놓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는다. 그러면 마치 신이 도와준 것처럼 불꽃이 생겨난다. 우리에게 불이 생긴 것이다. 이는 곧 힘이 생기고 지배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지구 전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조상이 언제 불을 만들어 통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들불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그 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다. 심한 천둥 번개로 들불이 일고 동물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그렇게 불에 탄 동물들을 모아서 먹어보았다. 익힌 음식을 맛본 인간은 더 쉽게
쉽고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략 100만 년 전에 불을 다루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때 키켈리아 나무와 감자 덤불이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면에선 어떤 종으로 불을 만들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식물로 불을 만드는 원리를 익혔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 물론 불은 모든 상황을 바꾼다. 불빛 덕분에 인간은 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또한 불을 두려워하는 동물들을 내쫓을 수 있었고 다가오는 적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언제나 모르는 적이 알려진 적보다 두려운 법이다. 불을 피웠을 때의 온기로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더 추운 곳에서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지구는 불을 다룰 수 있는 인간 종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불에 요리하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훨씬 더 많아졌다. 불에 구우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불의 도움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뇌 성장을 촉진했다는 설도 있다. 인간은 똑똑해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익혔고 일단 불을 확보하자 더 똑똑해졌다는 추측이다. 기분 좋은 발상이다. 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들을 불태우면 새싹이 잘 자라서 방목하는 동물들이 불을 듣기 좋다. 또 불 덕분에 더 좋은 나무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불에 달구며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기를 불에 말리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열렸다. 한 식물과 다른 식물을 마찰하고 코끼리가 이미 소화한 식물들의 도움을 받아 인간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발전에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다. 불 덕분에 인간은 어둠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다. 대화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인간이 한낮에 교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하던 일을 이제 밤에 불빛 옆에서 할 수 있었다. 인간은 불이 없는 동물보다 하루하루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루 16시간씩 깨어있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데 대부분의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종이 침팬지는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가 질 때 자는데 열대 지방에서는 12시간씩 잔다. 불 덕분에 인간에게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인류 문화에서 두 번의 위대한 도약이 있었다. 두 번째는 농업을 발명한 것이고 첫 번째는 불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나머지 다른 모든 단계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인간은 건설과 파괴 모두의 재능이 있다. 우리는 키켈리아 나무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되었다. 키켈리아 나무는 여러 면에서 좋은 나무로 열대 아프리카 전역에서 자란다. 인간이 퍼뜨려 인도에서도 어느 정도 자라고 있다. 터무니없이 큰 열매를 하마와 꽃불수가 먹어치우고 씨앗은 그들의 배설물과 함께 배출된다. 키켈리아 나무는 최대 20m 높이까지 자라지만 키가 가장 큰 나무는 아니다. 키케알 나무의 가지는 넉넉하게 넓게 퍼지는데 휴식을 취하는 표범들이 정말 좋아한다. 키켈리아 나무의 그늘은 교살 무화과 나무의 그늘만큼이나 유혹적이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자동차를 몰고 키켈리아 나무 밑을 지나가다 떨어지는 열매에 깔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던 사람을 안다. 키켈리아 나무는 나팔 모양의 커다란 빨간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은 건기의 여러 곳에서 초식 동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준다. 개코 원숭이와 임팔라가 그 꽃을 보는 대로 먹어치운다. 오카방코 삼각주에서는 키켈 나무로 모코로라고 불리는 삿대로 젓는 카누를 만든다. 키쿠 유족은 키케아 나무 열매로 맥주를 만든다. 키케아 나무의 축축물은 상처, 궤양, 매도로 인한 종기,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과 피부암 치료에 활용해왔다. 내 친구는 키케아리아 나무로 만든 크림을 발라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키켈리아 나무는 화장품, 이른바 노화 방지 크림에도 활용된다. 키켈리아 나무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사파리 여행을 하다가 오싹하게 위험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를 다들 감탄하며 바라본다. 그러나 키켈 나무는 중요성이 거의 잊힌 우리 역사에 숨겨진 부분이기도 하다. 나무로 불 피우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의 불 피우는 방법을 시연한다. 마찰로 생긴 작은 키켈리아 나무 불씨들은 코끼리 똥에 쏟고 숨을 불어 넣는다. 다시 한번 불을 피워 오른다. 수선화, 시인이 사랑한 꽃. 그러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에서 우리 모두 야생의 아름다움을 잘 안다. 열대우림의 아름다움과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강의 아름다움, 블루베리 숲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생각은 꽤 최근에 생긴 것이다. 그러한 관념이 거의 생겨나지 않은 사회에도 있다. 적어도 농업이 발명된 후부터 인류는 자연을 연인에게 맞서듯 대해야 했다. 너무 맞서야 해서 저항하기 힘들 정도였다. 자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인류의 노력에 경외심을 느꼈다. 나중에 도시에 살게 되면서 우리는 정원이나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자연을 좋아하게 되었다. 자연은 이제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다. 말하자면 확실히 인간이 통제하고 있었다. 인간이 무엇을 재배할지 재배하지 않을지 조정하는 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18세기 영국의 조경 설계사 랜스로 브라운은 능력자 브라운으로 불렸다.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통제하는 느낌, 소속감과 소유하는 느낌을 주려고 자연처럼 보이는 풍경을 디자인해 만들어냈다. 동물들이 풀을 뜯는 풀밭, 다 자란 나무, 물가에 탁 트인 전망,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냈다. 알렉산더 포브는 이렇게 썼다. 자연을 절대 잊지 말자. 그러나 자연의 여신을 정숙한 여성처럼 대하자. 지나치게 입히지도 말고 완전히 벗기지도 말자.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은 금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한편 도로와 늘어나는 기찻길 덕분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쉽게 자연을 찾을 수 있었다.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 깨닫게 된다. 인간 손이 닿지 않는 자연에는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 생각은 우리를 수선화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찬양하는 윌리엄 워즈워스의 황홀한 시로 이끈다. 워즈워스는 1802년 4월 처음 수선화 시를 썼지만 1807년에 시를 발표했다. 수선화의 원산지는 이베리아 반도다. 수선화 속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사살한 나르키소스 신화와 관련이 있다. 앤서니 파월의 대화소설 시간의 음악에 맞춰 춤에 서는 한 등장인물은 자기에게 종종 짝사랑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수선화는 의학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구토와 마비를 유도하고 화상과 상처를 깨끗이 하고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수선화는 환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수선화를 지옥신들의 화관이라고 불렀다. 히포크라테스는 수선화를 자궁종양 치료를 위한 좌약으로 추천했다. 수선화에서 축출한 칼란타민이란 물질은 초기 단계 알츠하임의 치매의 치료에도 활용된다. 수선화의 눈부시게 매력적인 모습은 언제나 인간에게 중요하다. 아마도 특히 그곳의 적극성 덕분일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수선화는 그 해에 처음으로 피는 큰 꽃이다. 수선화는 또한 재배하기가 무척 쉽다. 구근만 있으면 된다. 구근은 식물학적으로 휴면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변형된 줄기로
이로 인해 봄이 시작될 때 번개처럼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수선화는 국은 나누기로 무성생식하고 또한 곤충 수분에 의존하는 종자로도 번식한다. 수선화는 수세기에 걸쳐 인간이 퍼뜨리고 들여왔다. 74 중에 수선화는 26,000여 가지의 재래 품종으로 나뉜다. 그중 많은 재배 품종이 들에서 자란다. 어떤 사람들은 무척 재배하고 싶어하는 환상적인 품종들도 있다. 나르시수스 푸세우도 나르시수라는 어지러운 혁명을 가진 나팔수선화라고 불리는 품종은 영국 원산지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워즈워스가 쓴 시에 등장하는 수선화가 바로 그 나팔수선화라고 이야기한다. 셰익스피어 희곡 겨울 이야기에서 퍼디타는 말한다. 수선화들 감히 제비보다 먼저 와서 3월의 바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워즈워스의 수선화를 예고하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다. 우리는 언제나 낭만주의 시인들의 포착하는 낭만적인 경험이 완벽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여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워즈워스의 시는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온 내로 시작되는데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동생 도로시와 함께 있었다. 여동생이 수선화에 대해 먼저 썼다. 그들은 레이크 디스트릭의 얼스워트 호수 글렌코인만 주위에 있는 자연 산책로를 걷다가 수선화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1802년에 산책했고 도로시는 그 주변에 있기 낀 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수선화를 본 적이 없다. 어떤 수선화들은 돌 위에 베개 삼아 머리를 얹고 피곤함을 달랬고 나머지 수선화들은 뒤척이며 춤을 추었다. 수선화들은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웃어대는 것처럼 보였다. 언제나 반짝이고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정말 즐거워 보였다라고 일기에 썼다. 도로시아 오빠가 쓴 시는 5년 후 2권으로 나와 워즈워스 시집에 실렸다. 이 시에서도 수선화는 춤을 추었고 소리를 내서 웃지 않아도 함께 즐거운 친구였다. 평론가들은 그 시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바이런 경은 그 시집에 악평을 했다. 그러나 서서히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수선화 시는 시선집에서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 시를 읽으며 우리는 낭만주의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떠올린다. 시인이 시골에서 힘없이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와 천재적인 감성으로 시를 써 내려간다. 사실은 대부분의 다른 좋은 시처럼 이 시 역시 힘든 창작 과정과 수정, 약간의 교묘한 꾸밈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시가 고전이 된 이유는 아름답게 지은 시일 뿐 아니라 새로운 흐름 중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혁명적인 생각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치를 보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경험, 글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경험이다. 어떤 시도 그런 경험을 이보다 더 잘 포착하지 못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고 인공적인 것은 추하다는 무언의 결론을 내린다. 더 귀할수록 더 소중해진다. 존 키츠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 목록에서 수선화가 사는 녹색 세상과 함께라고 수선화를 언급한다. 아마도 선배신 워즈워스에 대한 공손한 인사였을 것이다. 그 구절은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시작하는 시 앤디 미오 시적인 로맨스에서 나온다. 그 시의 마지막 문장은 너무 깊이 파고드는 언어여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워즈워스의 시의 첫 문장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제작된 한 텔레비전 광고는 나는 혼자 조금 돌아다녔다. 오 이런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렇게 시를 짓던 시인은 캔 맥주를 마시고 인해 워즈워스의 시 첫 구절을 읊는다. 그 후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구절이 내레이션으로 나온다. 수선화에 대한 워즈워스의 시 그리고 그 시와 함께 모든 살아있는 수선화는 지광이 같고 낭만적인 시인들의
대해 또한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관념이 되었다. 풍경에 대한 사랑, 야생 식물로 가득한 자연 풍경에 대한 사랑, 그것은 그런 풍경을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지면서 더욱 타오르는 사랑이다. 나는 한눈에 보았네. 만송의 수선화가 활기차게 춤추며 고개를 흔드는 것을. 24번째 사과, 개척과 신화의 이야기를 품은 과일.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사과는 서양 문화에서 기본적인 과일이다. 과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다른 과일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사과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쿠란에 등장하는 금단의 열매가 사과라고 추측해왔다. 그러나 어떤 품종의 과일을 먹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포도나 석류, 무화과, 캐럿, 시트론, 배, 심지어 버섯일 수도 있다. 사과는 미국에서 사랑을 받는 상징이 되었고 미국 최고의 도시 뉴욕을 부르는 별명 빅애플이 되었다. 미국은 스스로를 개척 정신과 사과 파이를 바탕으로 건설한 나라라고 여기길 좋아한다. 개척자들이 사과를 활용한 다른 방식들도 곧 알아볼 텐데 이런 방식들이야말로 진정한 개척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과는 인류가 처음으로 재배한 과일 중 하나다. 야생 상태의 사과나무조차 커다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야생 사과는 30종이 넘지만 그중 단 한 종만 재배되었다. 동물보다 식물을 길들이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어떤 동물 종이든 길들이기는 어려운 과정이다. 커다란 포유동물을 길들이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식물은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물어뜯거나 발로 짓밟지도 않는다. 땅에 구멍을 팔 수 있는 사람, 좋은 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재배할 수 있다. 그래서 재배 식물은 수천 종에 달하지만 인간이 기르는 가축은 수십 종밖에 되지 않는다. 사과가 언제 처음 재배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마도 1만여 전일 것이다. 사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사과는 실크로드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재배 식물처럼 사과에도 문제가 있었다. 사과는 씨앗을 번식시키며 똑같은 사과를 얻지 못한다. 말하자면 사과의 씨앗을 심었을 때 원래 사과가 열렸던 나무와 똑같은 나무로 자라지 않는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생물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단일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인류는 접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 다른 식물의 조직을 접붙이는 방법이 있다. 한 식물의 장가지, 오늘날에는 유전형질이라고 부른다. 한 식물의 장가지를 자라나는 나무, 즉 민나무에 붙인다. 알맞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잘 자라나며 접목한 유전 형질과 똑같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사과 품종을 유지하면서 번식시킨다. 사과 나무는 이런 기술에 잘 적응했고 인간은 사과를 즐겼다. 오늘날 7,500가지에 이르는 사과 품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과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사과는 저장하기가 아주 쉽다. 영하보다 조금 높은 온도만 유지하면 겨울 내내 사과를 저장할 수 있다. 겨울에 신선한 음식을 먹는 일은 영양 면에서나 심리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신선한 맛을 지닌 사과 덕분에 인간은 대대로 준 계절을 견딜 수 있었다. 냉장 시설과 항공 화물이 없던 시대에 사과는 겨울에도 여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했다. 사과는 중요한 과일이었다. 헬라크레스가 맡은 12과업 중 하나가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생명나무에서 황금 사과를 따는 것이었다. 같은 정원에서 파리스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신에게 사과를 선물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파리스는 결정하기가 어려웠고 여신들은 그의 결정을 돕기 위해 친절하게도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모두 파리스에게 대가를 약속했다. 파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스파르타의 헬레네를 주겠다고 약속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내밀었다.
파리스는 헬레네를 그의 고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트로이의 헬레네가 되었다. 그렇게 트로이와 그리스 군대의 10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장 유명한 사과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브, 그 다음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에덴 동산 이야기일 것이다. 성 제롬은 5세기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만들었고 선악과 나무를 사과나무로 보는 전통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추측한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 말루스에는 사과나무라는 뜻이 있기도 해서 아마도 문제의 과일이 사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주변에 뱀이 있고 벌거벗은 여성이 벌거벗은 남성에게 사과를 건네는 모습은 서양 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다. 사과는 상업적으로도 중요해졌다. 말할 것도 없이 북아메리카로 향한 개척자들이 사과를 가지고 갔다. 북아메리카에 사과를 퍼뜨린 공로는 대부분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1774년에서 1845년까지 살았던 존 제프먼으로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조니 애플시드로 불렸다. 그는 주머니가 블루카드로 사과 씨앗을 가득 담은 채 시골 곳곳을 끊임없이 다녔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씨앗을 심어 거대한 과수원을 만들고 새로 생긴 나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가 다리를 저는 늑대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늑대가 어디든지 그를 따라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는 또한 모기를 해칠까봐 모닥불을 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는 등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다. 사실 제프먼은 과수원보다는 묘목장을 닥치는 대로 만들었다. 그는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미국 시골 사과를 많이 전파했으며 이 때문에 사과파이도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과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용도가 있다. 바로 술을 만드는 것이다. 사과가 자연 발효해 사과주로 변하는 것은 거의 막을 수 없다. 여기서 사과주는 탄산이 많은 미국식 사과 주스가 아니라 알코올이 든 술을 말한다. 북아메리카 북쪽의 혹독한 겨울에 액체를 바깥에 두면 얼어붙는다. 사과주를 바깥에 놓아두고 표면에 얼음을 때때로 흩어내면 사과주가 서서히 증류되면서 사과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상당히 괜찮고 짜릿한 맛이 나는 증류주로 달콤한 과일만큼이나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얼려서 증류하는 과정에서는 위험한 메탄올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마비라고 부르는 지독한 숙취에 시달릴 수 있다. 사과 브랜드는 끓여서 중요한 상업적인 위스키에 밀려났지만 초기 미국의 개척자들은 사과 브랜디로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갔다. 둥근 사과와 관련된 신화가 많다. 아이작 뉴턴 경은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떨어지는 사과의 머리를 맞았다고 한다. 그 순간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힘이 그가 땅에 앉아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자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지구가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곧장 깨달았다고 한다. 떨어지는 사과의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만 빼면 이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다. 뉴턴의 첫 전기 작가 중 한 명이 윌리엄 스투클리는 그 뉴턴이가 이전에 중력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생각에 잠겨 앉아있을 때 사과가 머리 위로 떨어지자 그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썼다. 사과는 일상적인 사물이지만 어딘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을 지녔다. 친근하면서도 신비롭게 보인다. 비틀스는 애플사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1968년에 회사를 설립했다. 음반회사 애플 레코드는 그 회사의 자회사였다. 애플사는 처음에 이상주의적 자본주의를 실험했다. 나는 애플에서 시인이라는 직책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이는 1976년 애플 컴퓨터 회사, 지금은 애플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그래서
비틀스의 애플사와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벌였다. 사과라는 과일 그리고 애플이라는 이름의 친근하면서도 신비로운 특성은 그들의 컴퓨터가 대중의 호응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과는 죄와 영원한 죄책감, 끊임없는 불안, 혹독한 겨울에 위한 거대한 국가의 자아상, 1960년대 저항 문화에 물결이 무너지고 후퇴되는 지점, 그리고 가장 멋들어진 초현대성,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사과다. 사과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과일이다. 미국 삼나무, 이름이 붙은 거대한 구경거리, 삼나무 숲에서 멕시코 만류까지 당신과 나를 위해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우디 거스리의 노래, 이 땅은 당신의 땅이요에서 나무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인다. 반려동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생태학자들이 오랜 기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동물들에게도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제인 구달은 침팬지에게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2015년 취미로 야생 동물을 사냥하던 치과 의사가 한 사자를 죽이자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했다. 세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자였기 때문이다. 미국 삼나무는 사람들이 가장 이름을 많이 붙이고 싶어하는 나무다. 미국 삼나무는 세케이오데이아라는 아과수에 속하는 거대한 침엽수다. 미국 삼나무에는 히페리온 헬리오스, 이칼로스 다이달로스, 와워나 나무, 개척자 케빈나무, 쌍드레 나무,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이름이 셔먼 장군이라는 나무도 있다. 미국 삼나무는 거대하다.